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자, 오건영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야. 오건영 팀장님도 뭐 신한은행에서 대출 받으려면 이자 많이 쌌거나 그렇지 않죠? 저희 신한은행은 최고의 혜택으로 모십니다. 제가 방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좋은 말씀하시다 갑자기 네. 네. 요즘 환율도 그렇고 국제 경제가 하여튼 뭐 들썩들썩하는 것 같고. 예. 어떻게 뭘 봐야 될까요? 요즘은 뭘 주로 관심 있게 보세요? 이게 뭐 오늘 이제 이미 주제도 저희 네. 이프로님께서 환율 좀 한번 좀 해보자. 낙점을 줬어요? 네, 이 말씀을 한번 해주셨는데 그렇게 막 네. 낙점하고 그러면 안 네. 돼요. 환율이 항상 중요하죠. 예. 그리고 환율 얘기하다 보면 다 해. 경제의 모든 게 다 나옵니다, 사실. 뭐 그렇긴 해. 저는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는 게 예. 여러 가지가 있지만 환율이라는 거는 자금의 이동을 보는 건데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해외에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느 국가에서 자본의 유출이나 유입이 일어나잖아요. 예. 그럼 주식을 얼마나 샀는지 팔았는지 부동산을 얼마나 샀는지 팔았는지 이건 잘 몰라요. 예. 근데 결국에는요 뭘 팔든지 간에 깔때기처럼 모이는 게 결국엔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나가려면 깔때기처럼 외환시장. 원화를 팔고 달러를 그렇죠. 사서 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원화를 갖고 나가진 않죠. 벗어날 수가 없네. 그렇죠. 거기서. 그러니까 결국엔 깔때기처럼 딱 모이게 되니까 예. 그렇죠. 환율의 움직임을 결국에 보는 게 마지막 끝판왕에서는 결국에 나오더라고요. 그렇지. 그러니까 예. 우리가 이제 추석 같은데 귀성길에 차량 얼마나 막히나 보려면 네, 톨게이트에 나와 있습니다. 톨게이트에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톨게이트가 외환시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환율을 대해 봤을 때는 이 자본의 유출입을 볼 때도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외환시장에서 금리하고 또 다르게 움직이는 경우들이 종종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봐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환율이라는 게 참 이게 예측한다는 것 자체가 참 어려운 게 이 주식보다도 좀 난이도가 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뭐 다 어렵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외환시장은 얼마 전에 이제 보신 것처럼 일본이 뭐 외환시장에 개입했다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국이 개입을 해버리거든요, 국가가. 근데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가 오르고 내리는 건 국가가 개입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그 국가가 개입한다라는 변수가 생기면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이 나오면 그럼 언제 개입하는데 알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외환시장은 진짜 뭐 그런 얘기가 있죠. 뭐 귀신도 모른다. 환율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20년 정도 이제 외환시장을 보면서 맞네 이제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네. 예. 그래서 가장 어렵기도 하고 변수도 많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측이 어려우니까 오건영 팀장 정도가 아니면 아무도 뭐 언급조차 어려운. 저도 언급하면 안 돼요. 그래도 뭔가 큰 추세 같은 건 있지 않을까요? 어떤 추세 같은 거. 예, 그렇겠죠. 예를 예. 들어서 달러의 추세 이런 것,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마켓을 볼 때도 되게 중요한 게 주기라는 게 있고, 예. 그 다음에 추세라는 게 있는데 주기는 하나의 사이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이클이라는 건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게 사이클이지 않습니까? 네. 흥망성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추세라는 거는 우상향 추세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미국의 달러라는 거는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지만 하나의 추세선을 따라가게 되면은 요렇게 우상향으로 그렇겠죠. 주기가 그렇겠죠. 주기는 요렇게 움직이지만 그래도 우상향 추세를 따라가게 되니까 예. 그런 형태의 추세는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게 하나고요. 예. 또 하나는 미국 경제가 꾸준하게 성장을 하면 할수록 달러의 힘이라는 게 더욱더 강해진다?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해 보이는데 순간순간은 그 당연한 걸 되게 많이 잊어버리게 되곤 해요. 예. 근데 그런 법칙, 그건 제 생각에 하나의 법칙 같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네. 그런 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긴 틀에서는 좀 보이는 얘기 아니겠는가? 예,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좀 보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 좀 해볼까요? 예. 일단 요번에는 제가 그 말씀 드린 것 중에 이제 달러 패권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좀 드리면서 시작을 하려고 해요. 요즘 이제 보면은 달러 패권이 이제 뭐 사라지냐 이제 그런 얘기들을 또 요즘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이 이제 많이 나오는 이유가 이제 달러의 시대가 이제 그 저무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이제 질문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 좀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사실은 오늘 주가 오르고 내리고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이 달러의 패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큰 틀에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예. 일단 첫 번째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제가 마켓을 보기 시작한 게 2004년부터 봤습니다. 근데 2004년에 시장을 볼 때 핵심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기 시작을 해서 2007년도에 900원까지 빠졌어요. 예.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세 자릿수까지 내려갔는데 그때는
저 어렸을 때 그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환율은 원래 세전인 줄 알았어요. 네, 왜냐하면 시작하자마자 계속 빠지니까. 근데 그때 이제 다들 선배들도 얘기한 게 뭐냐면 이제 위안화의 시대다. 중국의 시대고 달러는 맛이 가는 것 같다. 그래서 그때 신문 기사의 전망 중에 뭐가 있었냐면 900원을 뚫던 날 750원까지도 빠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달러가. 예. 그래서 실제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달러의 패권이 끝났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제는 뭔가 다른 대안의 시대다.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회자가 됐었습니다. 예. 근데 그때 당시에 자료를 하나 봤었는데 어떤 자료가 있었냐면 그때 그러더라고요. 70년대 말에도 비슷한 얘기가 있었대요. 70년대 말에도 달러가 끝났다. 네. 그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70년대 초에는 더욱 심했답니다. 그게. 그렇지. 예. 닉슨이 예, 갑자기 그렇죠. 금이랑 안 바꾼다 그러니까 예. 달러가 휴지되던 날 그렇죠. 뭐 이러면서 60년대 중반에도 그 얘기가 있었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지금 문제 제기하는 거는 달러의 시대가 끝난 거 아니냐라는 얘기는요. 이미 60년대부터 계속 있어왔던 어떤 얘기 같아요. 예. 근데 이게 쉽사리 바뀌지 않고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왜 그런 얘기가 회자되는지에 대한 게 1번. 예. 그리고 달러의 패권이라는 게 쉽게 끝나지 않는다라는 게 2번. 요걸 가지고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거기에 얹혀가지고 최근 중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 예. 요 정도 말씀드리면 아마 시간을 좀 알차게 채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예. 좀 알겠습니다. 듭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제가 이제 좀 뭔가를 쓰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 최근에 그러면 왜 이렇게 이제 달러가 왜 이러냐? 달러가 이제 무너진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이제 첫 번째는 그거 같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큰데요. 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딱 터지면서요. 전 세계가 다 러시아를 포위하게 되죠. G7이. 예. 그러면서 그 중에 이제 들어갔던 것들이 어떤 군사적인 제재를 가하기가 굉장히 힘드니까 군사적인 제재는 우크라이나한테 무기 주면서 화이팅 이러고 있잖아요. 직접 싸우면은 나토가 개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예. 그래서 군사적인 제재보다는 전체적으로 포위하는 게 금융으로 포위를 해버렸어요. 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자본의 유출입이라든지 이런 걸 막는다든지 그거보다 더 큰 게 뭐냐면 러시아 입장에서 이건 진짜 짜증났을 거예요. 뭐냐면 러시아가 기름이 많이 생산되는 산유국이잖아요. 러시아가 기름 팔아가지고 외환보유고가 6,500억 달러 정도 쌓아놨어요. 예. 꽤 많이 쌓아놨는데 요 6,500억 달러를 다 캐시로 갖고 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예. 그럼 무언가 금융자산을 갖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그 금융자산 중에서 달러로 운용할 수 있는 금융자산이 당연히 미국에 많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에다가 이 자금을 굉장히 많이 박아놨어요. 예. 추산은 3,500억 달러 정도 박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럼 3,000억 달러는 해외에 있고 3,500억 달러는 미국에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 미국에서 뭐라고 하냐면 요거 동결한대요. 예. 조국 확 막아버렸죠. 예. 동결한다는 게 결국은 압류잖아요. 예. 근데 이거 나중에 우크라이나 재건 작업할 때 쓰겠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그냥 뺏는 거죠. 뺏는 그렇죠. 거. 그럼 이제 3,500억 달러면은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세계 9위인데 지금 4,100억 달러입니다. 예. 그걸 한순간에 뺏는 거예요. 그러면 우와. 그러니까 저도 전범국 러시아에 대해서는 뭐저 당해도 싸다 이런 생각 예. 갖고 있지만 일단 러시아 입장에서만 말씀드려보는 거죠. 근데 처음에 이 얘기가 나왔을 때 미국 내에서도 이거 신중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니 그냥 벌을 하면 되지 왜 신중해야 되지? 문제는 뭐냐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통용되는 게 달러잖아요. 예. 그 달러로 미국 국채를 사면서 외환보유고를 많이 운용하고 있어요. 예. 근데 마음에 안 들면 너 동결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럼 뺏어가 버려. 3,500억 달러가 묶이는 겁니다. 예. 그럼 대표적으로 누가 묶일 수 있냐면 지금 중국이 사이가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미국하고. 그럼 미국 같은 경우, 중국 같은 경우 지금 외환보유고가 3.1조 달러 정도 돼요. 네. 얼마나 갖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1.8조 달러만큼 아마 미국에 갖고 있을 거다. 거고요. 그다음에 1.3조 달러만큼은 해외에 있을 거야.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 이게 추산입니다. 그냥 어디까지나. 예. 그러면 1.8조 달러만큼이 미국에 있는데 이거 우리나라 외환보유고의 4.5배입니다.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중국이랑 미국이랑 사이가 안 좋아서 갑자기 마음에 안 들면 너 동결 이렇게 되면 1.8조 달러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불안하지. 불안해. 그럼 이제 우리가 중국이면 예. 미국이랑 이제 되게 기분 나쁜 전화 통화 한 번 하고 나면 그런 다음에 우리 중국도 그렇게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이러면서 끊었을 거 아닙니까? 끊고 나서 기분이 별로 안 좋지 않을까요? 뒷걸 쌓이죠. 예, 그렇죠. 혹시 또 저 내 돈 저기 있는데 예, 내 돈은. 그렇죠. 지금 이체되냐? 러시아가 안 되냐? 그렇게 되는 거 한번 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그래서 만약 이렇게 되면 미국하고 등을 돌리고 있는 국가들 중에서 예. 달러를 많이 갖고 있는 국가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국가들이 앞으로는 달러를 쓰지 않으려고 할 거야.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러시아의 그 자금 3,500억 달러를 동결하는 데 대해서는 신중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에는 옐런 재무장관이 닥쳐라 한 다음에 딱 해가지고 3,500억 달러를 동결시켜 버렸죠. 예. 그러면서 이제 분위기가 그러면 중국도 조금씩 줄이는 거잖아요. 예. 근데 사실
중국도 달러 표시 자산에 있어서는 큰 틀에서 갖고 있는데 일종의 대주주지 않습니까? 예. 그럼 중국이 한 번에 팔면 대주주가 판다 이러면 난리가 나겠죠. 난리 나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팔다가 못 팔죠 나머지를 네, 네. 초기 몇 번 팔다가 그럼 어떻게 빨아야 되냐 이렇게 슬슬 줄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중국이 이제 미국 국채 보유가 저기 한 10년 전만 해도 부동의 세계 1위였거든요. 예. 지금은 3위까지 내려왔습니다. 1위가 일본이고 2위가 영국이고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중국이 스물스물 줄이기 조금씩 시작하는 줄이고 거죠. 있네요. 그렇죠. 팔고 있다는 거군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달러에 대한 결국에는 미국 국채의 수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달러에 대한 수요가 조금씩 줄어드는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럼 이제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여기에 대해서 걱정을 할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럼 외환 보유고를 너무 달러로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이제 달러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다라는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터져 나온 그런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달러 체제에 대한 불신이 생긴 거네요. 그렇죠. 그 미묘한 불신의 씨앗이 딱 생긴 거네요. 그렇죠. 그 이제 요거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 더 겹친 거죠. 뭐가 있냐면 미국의 무역 적자하고 재정 적자가 너무 심해요. 네. 그럼 재정 적자가 심하다는 얘기는 흥청망청 돈을 쓰는 거지 않습니까? 네. 보통 일반적으로 재정 적자라는 건 이래요. 경기가 안 좋을 때 재정을 풀어가지고 경기 하방을 방어합니다. 그리고 경기가 좋을 땐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재정 흑자를 만들어요. 예. 그런 다음에 이제 흑자 만들어 놓은 걸 나중에 적자 이제 경기가 안 좋을 때 풀어가지고 쓰는 거죠. 근데 지금 미국 경기가 좋으면 적자가 생기고요. 안 좋으면 적자가 더 커져요. 이게 뭐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그냥 일단 쓰는 게 일단 기본이고 쓰는 거 게 어마어마하게 기본.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 안 좋을 것 같으면 막 퍼붓고요. 예. 경기가 좋으면 퍼부어요. 이게 지금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재정 적자가 너무 커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 하면 천조국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결국에는 천조국이라는 게 1,000조 원의 국방비 예산인데 지금 미국의 이자 부담이 그 국방비 예산을 넘어요. 그럼 이제 이자로 나가는 돈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 이자를 메우기 위해서 국채를 더 발행해야 되거든요. 네. 네. 그럼 국채를 더 발행해야 되니까 빚에 빚을 내는 일이 벌어지고 이게 결국에는 지속 가능한 성장의 루트에서는 벗어나게 된다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보면 이제 파월 의장도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질의응답 하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 재무부에 대한 얘기를 거니까 나는 이제 저기 정치에 대한 얘기는 안 할 거니까 정치 얘기가 아니라 지금 미국 재정 적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이거 물어보니까 그거는 조심스럽긴 하지만 지속 가능한 경로는 아닌 것 같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국의 재정 적자가 굉장히 좀 지속 가능한 경로가 아니라는 게 1번. 예. 두 번째는 무역 적자도 어마어마해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이 소비를 엄청나게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해외에 있는 물건을 막 사들이잖아요. 그래서 네. 재정 및 무역 적자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러면 일반 국가였으면 이미 외환위기 오고도 남았어요. 달러 그렇죠. 다 빠져나가면서. 네. 근데 미국은 지금 현재 거의 기록적인 무역 적자에 재정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럼 이거 달러가 좀 불안한 거 아니야? 무한대로 빚을 낼 수는 없을 텐데 이제 이런 불안감이 생기는 게 이제 두 번째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달러에 대한 달러 시스템을 갖다가 이용하는 것 자체가 불안해지는 모습. 두 번째는 무역 적자, 재정 적자가 심해지면서 달러 자체에 대한 의구심.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뭐 우리가 너무 많이 얘기하는 것처럼 너무 많이 찍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달러 뭐 무제한 양쪽하나 이런 거 어마어마하게 퍼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까지 다 겹치니까 그럼 이거 달러 쉽지 않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이제 최근에 이제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일단 1번은 러시아 마음도 알고 중국 마음도 알겠으나 네. 달러 말고 다른 대안이 있어야 그거를 하지. 그렇죠. 예. 지금까지는 뭐 미국이 이뻐서 달러 사놨겠습니까? 다른 예. 대안이 없어서 그랬던 건데 지금 이렇다고 해서 울면 어떡해요? 어차피 대안 없는 거. 그렇죠. 그래서 대안이 뭐가 될 것인가? 예. 그러니까 미국 달러가 앞으로 침몰하느냐 마냐는 미국 달러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답이 없고 예. 대안이 이렇게 떠오르냐 안 떠오르느냐. 네. 이제 그걸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 예. 그러니까 사실은 예. 과연 대안이 떠오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대안이라는 게 먼저. 떠오를 수가 없죠. 근데 예. 이제 중국에서 얘기하는 건 위안화를 한번 써볼까?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사실은 중국이 2013년도에 시진핑이 이제 들어온 다음에 중국몽이라는 걸 얘기를 해요. 중국의 예. 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국몽을 얘기하면서 중국이 이제 한번 제대로 성장해 봐야지라고 했고요. 그때 이제 시도했던 것 중에 위안화 국제화가 있습니다. 예. 위안화 국제화라는 거는 결국에는요. 중국의 위안화가 전 세계적으로 통용이 되는 강한 기축 통화가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기축 통화라는 게 참 시스템적으로 애매해요. 이 미국이 기축 통화를 만들어 온 시스템을 잠깐 보시면 기가 막힌 게 많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대표적으로 뭘 만들었냐면 그
원유 결제를 갖다가 달러로 하게 되죠. 예. 이 시스템 자체가 기가 막힌 시스템입니다. 왜 그러냐면 잠깐 생각해 보시죠. 쓰면서 잠깐 예. 말씀드려볼게요. 예. 이게 원유 1배럴이 한번 뭐 지금 뭐 보면은 50달러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원유 1드럼 사는데 50달러 써야 되잖아요. 50개의 달러가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달러가 예를 들어서 강세를 보입니다. 그럼 달러가 강해지니까 25개의 달러로 1배럴을 살 수가 있죠. 그럼 달러가 보면은 달러 강세가 되면은 기름값이 빠져요. 예. 그죠? 근데 달러가 약세가 되면 1배럴을 살 때 100달러를 줘야 되는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달러 약세가 되면은 결국에는 유가가 올라간다라는 얘기가 되죠. 네.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한국의 입장입니다. 한국은 원유를 수입해야 되잖아요. 예. 그럼 중동 국가들한테 원유를 수입하려면 원화로는 결제가 안 된단 말이죠. 달러로 그럼 결제해야 달러를 돼요. 사야 돼요. 근데 예. 신기한 게 뭐냐면 달러가 약세를 가지 않습니까? 예. 그럼 더 많은 달러를 사야 돼요. 100개의 달러를. 그렇지.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예.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 더 많은 달러를 사게 돼요. 아. 왜냐하면 기름하고 연동이 돼 있으니까 기름의 결제가 달러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이게 달러 가치가 하방이 막 떨어지고 있을 때 밑에서 더 사면서 받쳐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페트로달러라는 시스템 자체가 결국에는 달러가 약세로 갈 때 밑방을 맞춰주는 굉장히 기가 막힌 시스템이에요. 이거 키신저가 이제 이걸 제안을 한 건데, 아니 뭐 대단한 사람인 거죠. 예, 참 그때 당시에 그러네. 이건 지금 보는 사람은 이해도 못하는데 그걸 제안하는 사람 자체가 대단한 건데요. 근데 이제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첫 번째는 그때 당시 이제 사우디하고 짬짜미를 먹어요. 예. 근데 사우디하고 짬짜미를 먹을 때 분위기가 이 4차 중동 전쟁이 끝난 다음에 사우디가 가운데 있었고 중동 국가들이 포위를 하고 있었던 형세였죠. 예. 그때 뭐 이란도 예, 있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분위기가 되게 좀 심상치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우디가 미국한테 군사적으로 보호를 받는 걸 조건으로 해가지고 원유의 결제를 달러로 하기 시작을 해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생각해 보면은 60년대, 70년대를 다 거쳐보잖아요. 달러가 안 쓰일 수가 없는 게 기억해 보시면은 1945년에 2차 대전이 끝났지 않습니까? 네. 미국 말고는 괜찮은 국가고 다 초토화가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미국이 유럽도 도와주기 위해서 뭘 하냐면 마셜 플랜이라고 해가지고 예. 달러를 갖다가 유럽에다 살포를 해버리지 않습니까? 예. 그럼 달러를 쓰는 거죠, 유럽 국가들도. 음. 그럼 달러를 쓰다 보면 사람이 거기에 익숙해지겠죠. 그럼 전 세계가 달러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원유도 당연히 달러로 이미 결제가 되고 있었을 거고. 그럼 이제 편한 대로 뭐 저기 우리가 보호해 줄 테니까 달러로 결제했고 콜 이렇게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주변에 있는 중동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원유 결제를 자연스럽게 젖어드는. 달러로 이제 하게만 그 말씀하신 게 핵심이에요. 젖어든다는 게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그렇게 결국에는 달러 시스템으로 이게 원유를 갖다 결제하게 하면서 달러 시스템에 폭 적게 만들어 놓은 거. 예. 요게 1번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제 생각에 더 중요한 얘기인 것 같은데 뭐 요즘 워낙 유명해져 가지고 트리핀의 딜레마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그거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데 그 미국한테는 안 통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잠깐 한번 생각해 보면 트리핀의 딜레마라는 건 두 가지입니다. 어떤 국가의 통화가 그 전 세계적으로 중심이 되는 기축 통화가 돼야 돼요. 예. 그러면 이거는 참 애매한 게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전 세계에서 많이 쓰여야 되잖아요. 네. 그럼 달러가 전 세계에서 쓰이려면 많이 퍼져요. 달러가 많이 퍼져야 퍼져야 되죠. 돼요. 그럼 그 국가는 무역 적자가 나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 당연하죠. 그래야지 해외에 퍼져나갈 거지 않습니까? 네. 퍼져야 예. 되니까. 예. 그럼 무역 적자가 나야 되니까 해외에 쭉 퍼지잖아요. 예. 근데 이제 기축 통화가 되려면 모두한테 신뢰받는 아름다운 통화여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근데 그 계속 국가는 적자야. 적자가 나면 안 되고 흑자가 나야 되잖아요. 네. 딜레마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럼 달러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적자이자 흑자를 내 이런 거죠. 이거 어떻게 하지? 뭐 그런 거잖아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하면 이런 느낌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 적자이자 흑자를 낸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흑자가 나는 국가가 있다고 해보죠. 무지하게 수출을 많이 해서 흑자가 나는 국가가 있어요. 예. 계속 그러면 들어와. 그렇죠. 계속 돈만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서독이 옛날에 그랬죠. 수출을 엄청 잘했거든요. 예. 그럼 마르크화가 딱 독일에 고여 있어요. 예. 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나라 통화인 달러를 끌어들이기만 하잖아요. 예. 그럼 마르크화가 전 세계에서 안 쓰이지 않습니까? 그럼 사람들이 마르크화를 쓸 수가 없죠. 그럼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국 위안화 같은 경우도 보면 그렇지. 무역 흑자국이잖아요. 아. 그럼 자꾸 위안화가 해야 해외에 되는데. 나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해외에. 그러니까 해외에서 위안화를 쓰질 않는데 갑자기 어느 날 찾아와가지고 위안화 씁시다 하면 어떻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되죠. 약간 저는 언어하고도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기 이제 2차 대전 끝난 다음에 어느 나라의 식민지였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언어를 쓰잖아요. 예. 인도 같은 경우도 그래서 영어를 쓰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이제 어느 나라 식민지인지가 그 나라의 언어를 결정하는 필리핀도 그래서 영어를 쓰는 거고. 브라질은 포르투갈. 예, 그렇죠. 브라질은 포르투갈어를 쓰고 그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이 국가가 어떤 통화를 썼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이제 점점 익숙해져 버리는 거죠. 그렇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중국은 무역 국제국은 무역 흑자만 내는 국가는 과연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화폐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돈이 나가질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중국이 무역 적자를 내야 돼요. 예. 무역 적자를 내야 되면 돈이 밖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무언가를 사면서 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살려면 소비를 할 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와도 뭘 소비를. 혹시 요번에 중국 GDP 성장률 보셨어요? 네. 수출이 요번에 6월 중국 수출 있잖아요. 무역 예. 흑자가 사상 최대치입니다. 음. 수출이 너무 잘 됐어요. 왜?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첫 번째는 중국이 소비를 너무 안 해요. 그래서 수입이 줄었어요. 예. 두 번째는 수출이 이게 저기 약간 통계적으로 증명해봐 하면은 방법이 없습니다만 이게 심증은 있는 거 있잖아요. 물증은 없지만 심증이 있는 거. 예. 혹시 중국 이제 8, 9월부터 유로존부터 시작해서 미국도 고율 관세 때린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 예. 그럼 우리가 중국에서 수입을 하는 바이어예요. 아 미리 밀어내기로 네, 수출하고 예, 미리 밀어내기 수입을 하죠. 땡기는구나. 그럼요. 6월, 7월 땡길 것 같아요. 그치.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물량을 막 확 땡겨올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 다음에 지금 싸게 팔겠죠. 어. 그런 것들은 물가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음. 단기적으로 공급을 밀리겠죠. 그러면 단기적으로 가격을 떨어뜨리겠죠. 예, 이런 것들이 인플레이션하고도 상품 인플레하고도 연관이 될 수도 있겠죠. 음. 그래서 이제 지금 중국의 무역 흑자가요 6월에 기록적인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잘 됐어요. 그리고 이제 투자도 건설 투자는 박살나고 있는 건 맞는데 투자도 양호한 편이거든요. 예. 근데 소비가 완전 초토화돼 있어요. 어. 그래서 수출이 그렇게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소비 지표가 안 좋다 보니까 수입 지표도 안 좋고 이 두 가지가 중국이 이제 무역적 이제 중국의 성장률에는 굉장히 좀 의구심을 낳게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수입을 하면서 무역 적자를 낼 수 없고 계속해서 딱 위안화를 밖으로 못 내보내면 네. 중국 위안화가 국제 통화가 된다는 게 방법이 없어요. 이게 1번입니다. 그러네. 그래서 이제 시진핑이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들어오자마자 중국몽을 얘기하잖아요. 예. 그래서 1번 뭘 했냐면 기부를 해 막 그렇게. 그렇죠. 주든지. 일종의 기부 같은 거죠. 그게 뭐냐면 1대1로입니다. 1대1로는 이런 거죠.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그때 중국이 문제가 투자 성장을 하느라고요. 예. 금융위기 이후에 다들 초토화되니까 중국이 그럼 우리가 한번 중심에 서가지고 돌려볼게 해서 공장 엄청 돌려가지고 철강 있는 대로 생산하고 조선 있는 대로 생산하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예. 철강이 넘쳤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때 보시면은 철강 관련 주식이 막 무너지기 그렇죠, 시작을 해요. 그렇죠. 과잉 공급, 과잉 생산 때문에. 근데 중국이 얘기한 게 그거죠.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중국에서부터 유럽까지 철도를 연결합시다. 중국에서부터 유럽까지 항만을 연결합시다. 그게 이제 1대1로예요. 예. 근데 이게 철로를 연결한다고 해서 그냥 철만 쭉 철도만 까는 게 아니라 네. 스테이션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항만도 결국에는 항구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예. 큰 배가 왔다 갔다 하려면. 그럼 이제 딱 생각 떠오르시는 게 철도를 거의 중국에서 유럽까지 깔면 시베리아 철도 이런 거 깔면 느낌에 철이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지 않으세요? 예. 많이 들어가. 그럼 일단 이런 거죠. 중심을 지나가는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이런 국가들 있잖아요. 중동 네, 국가들도 네. 그렇고 이런 국가들은 자본력이 별로 없을 거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항구를 연결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있는 아시아 파키스탄 그리고 자꾸 탄자만 나오네요. 저기 이제 그리고 아프리카 국가들 예. 별로 이렇게 자본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돈이 없으면 못 만드니까 우리가 빌려주겠다. 위안화로 빌려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이제 이게 첫 번째. 그럼 위안화를 많이 쓸 거지 않습니까? 네. 위안화를 뿌려주는. 그렇죠. 위안화를 예, 밖으로 그렇죠. 인위적으로 내보내는 거네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설치를 하려면 네. 원자재가 필요할 거지 않습니까? 예. 철강이. 어. 그 철강은 우리 중국 철강을 주겠다. 이런 거죠. 우리 중국 철강을 써라. 우리가 돈을 빌려주는 대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과잉 공급도 해소하고 위안화 국제화를 위한 교두보도 마련하고 이게 이제 2013년, 14년에 벌써 10년 된 얘기죠. 예. 그게 1대1로의 포인트 중에 하나였어요.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런 식으로 이제 중국이 굉장히 좀 해외 쪽으로 자금을 내보내려는 해외 투자 같은 것도 늘리고 네. 이제 그렇게 이제 하려고 했었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문제가 첫 번째는 그렇게 해서 이제 해외로 원조 자금을 내보내고 예. 두 번째는 중국이 소비로 크려고 이제 우리 중국도 소비 대국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소비. 달러가 강해지고 미국이 금리 올리려고 하는데 위안화 절상 포지션을 가져가요. 위안화를 절상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미국이 금리 올리기 직전에 중국이 2014년도 하반기에 금리를 6번이나 하고 지준율을 6번이나 했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후광퉁이라고 해가지고요. 자본시장을 개방해요. 맞아요. 이게 미국의 금리가 높고 중국의 금리가 낮아요. 예. 그럼 상식적으로 돈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렇죠. 자본시장을 닫아놓잖아요. 예. 그럼 안 빠져나가는데 자본시장의 이 큰 돌문을 쓱 하고 열잖아요. 구멍이 공간이 생길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확 빠져나가요. 그래서 이제 그때 중국에서 자본 유출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면서 2015년도 16년도에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4조 달러에서 딱 제 기억 6개월 만에 1조 달러가 털렸어요. 와. 그게 이제 중국 위안화 사태였거든요. 예. 그래서 중국이 너무 놀래가지고 다시 닫아요. 깜짝 놀래가지고. 근데 아직까지도 조용히 이렇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소비 대국으로 성장을 하려면 예. 사실은 위안화의 절상도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위안화가 절상되면 수입 물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안정이 되거든요. 예. 그럼 금리를 낮춰가지고 소비를 버글버글 끌어오르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소비가 성장을 해야지 무역 적자를 내면서 해외에다 돈을 쫙 뿌려줄 수가 있죠. 예. 근데 그러려면 선택하기 쉽지 않네. 한번 뛰어봤잖아요. 예. 후달리지 않을까요? 후달리죠. 그러면 사실은 중국 위안화가 이렇게 밖으로 퍼져나가기 쉽지 않죠. 그래서 지금 중국이 하는 게 뭐냐면 여전히 아프리카 국가들 이런 데에다 원조해주면서 예. 우리 위안화 많이 써요. 이런 얘기 해주고 그런 다음에 이제 사우디라든지 이런 국가들하고 일부 연결해가지고 특히 러시아하고 연결해가지고 원유 결제할 때 위안화 좀 화이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러면서 나오고 예. 이런 거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저변을 늘리려고 하고 있는 건데 뭐 예를 들어 2%에서 3% 늘어났다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죠. 미미하네. 예, 그래서 위안화가 대안으로 자리를 매김하려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무역 흑자이자 적자를 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무역 적자를 내게 됐을 때 중국은 여전히 위험하다라는 거를 2015년 16년에 한번 보여준 거예요. 예. 그래서 중국이 그 위치에 다시 선다라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미 어쨌든 기축통화국이 돼서 네. 적자여도 그냥 얘는 기축통화국이야 괜찮아 이러는 건데 예. 누가 새로 기축통화국이 되려면 적자를 계속해야 되는데 적자를 보는 순간 네가 무슨 기축통화를 해 똑바로 그냥 그렇지. 살아. 그러니까 이건 제3자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교정되지 않으면 그렇죠. 중국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요. 미국은 아무리 방탕해도 미국이네요. 그렇죠. 이제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는 질문이 예. 그거잖아요. 그럼 미국은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데? 예. 이거잖아요. 근데 미국도 흔들렸죠. 미국은 처음부터 그랬다. 이제 뭐 원래 그래 이제 아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원래 그래 이렇게 할 수도 이머징 있는데. 마켓이었지. 예. 이게 왜냐면 이 그 영국의 파운드화가 하나의 큰 헤게모니였는데 예. 기축통화였는데 미국이 올라온 거죠. 근데 영국이 너무 세면 미국이 올라올 틈이 없어요. 근데 영국이 1, 2차 세계대전 하면서 어마어마한 삽질을 하거든요. 연락해졌구나. 네, 그래서 이제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죠. 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완전히 다 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그때 이제 대안으로 쫙 그렇죠. 빠르게. 대안으로 딱 돌아선 거죠. 왜냐하면 전 세계 금을 다 미국이 빨아들였으니까 그때는 근본이 화폐주였고 그래서 이제 저 1944년에 저기 미국의 뉴햄프셔라는 주에 브레튼우즈라는 조그만 마을이 있어요. 예. 거기로 이제 각국 정상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회담을 하죠. 거기서 미래의 국제 통화 체제는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이 얘기하는 게 우리 달러가 중심이 돼서 전부 달러를 중심으로 거래하는 걸로 갑시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달러를 중심으로 한 금환본위제라는 걸 써요. 금본위제가 아니라 금환본위제가 뭐냐면 금을 갖다가 형태를 바꾼 달러를 같이 쓰는 체제. 이게 금환본위제예요. 그래서 금을 중심으로 두고 금은 1온스에 35달러로 고정시키고 이 달러를 가지고 전 세계 통화가 연결돼 있는. 예. 그래서 전 세계가 고정환율을 써요. 예. 이게 브레튼 우즈 체제거든요. 그건 이제 누가 얘기했냐면 미국의 화이트라는 사람이 얘기를 해요. 미국의 재무장관이. 근데 반대편에 누가 왔냐면 영국에는 불세출의 천재가 옵니다. 어마어마한 천재거든요. 케인즈. 그렇죠. 케인즈가 왔죠. 케인즈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어느 하나의 통화에 너무 힘을 갖다 몰아주게 되면 이건 거대한 불균형을 만든다. 이건 답이 없다. 그래서 이제 방코르라고 해가지고 지금으로 따지면 SDR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어느 한 국가의 통화를 갖다가 고정시켜 놓은 게 아니라 글로벌 통화를 하나 만들자고 제안을 했었던 거죠. 바스켓으로. 뭐 일종의 그런 케이스죠. SDR도 약간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그 SDR은 이 모의학자면 스페셜 드로잉 라이트예요. 예. 화폐가 아니라 라이트예요. 권리예요. 화폐라는 말을 못 쓰겠어요. 미국에서. 예. 이게 화폐야. 어. 화폐란 말 쓰지 마. 그럼 얘가 기축통화가 될 수 있잖아요. 얘는 권리에 불과해. 인출권. 특별한 경우에 인출할 수 있는 인출권. 요렇게 이제 제안을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케인즈는 방코르를 얘기했고 화이트는 달러를 중심으로 하자라고 얘기했는데 케인즈가 이제
뭐 밀렸죠. 왜냐하면 그때 미국이 이미 득세를 했는데 그래서 케인즈가 이제 한탄을 했던 이미 거죠. 회의를 미국에서 하는데 뭐 그렇죠. 안방에서 게임이 뭐, 끝났죠. 예. 어웨이 경기 가봤자 예. 답이 안 나오는 거죠. 네. 케인즈 같은 슈퍼스타가 가도 그럼 미국이 부상하게 된 원인은 영국이 빨리 몰락했기 때문이죠. 전 세계의 부가 미국으로 흘러 들어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이 원조 자금 줄 곳은 미국밖에 없어요. 아. 그리고 군사적으로 지켜줄 수 있는 군대를 보내줄 수 있는 곳은 미국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딱 그거 끝난 다음에 마셜 플랜으로 유럽에다 달러를 퍼주기 시작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 이프로님만 나는 싫어요. 난 미국이 싫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럼 맞지 않으시면 되겠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빠지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혼자 성장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건 자금을 받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다 무너졌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달러에 한번 흠뻑 젖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게 그 달러도 근데 그렇게 이제 해외로 나갔잖아요. 근데 이게 달러도 결국에는 1960년대를 거치면서 이제 리스크를 이제 위험을 하나 감지하게 되죠. 예. 왜냐하면 달러를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럼 원래 아까 말씀드린 게 1온스에 35달러만 찍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예를 들어 보죠. 아주 쉽게 100온스가 전체 미국이 전체 갖고 있는 게 100온스라고 해볼게요. 그럼 3,500달러를 찍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100온스만 갖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알고 계세요. 예. 여기 프랑스, 영국 그리고 여기 기타 다른 국가들 제 100온스만 갖고 있는 미국이에요. 3,500개 달러만 찍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3,500개 달러 이렇게 뿌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프로님 눈치 까신 거예요. 이프로님 보니까 이제 밑에 애한테 야 우리 달러 얼마 갖고 있냐 그러니까 2,500달러요. 어? 좀 맞네. 아니 전체가 3,500달러인데 내가 2,500달러 갖고 있다고 이런 거예요. 잠깐 2,000달러 있던 거 잠깐만. 그렇죠, 그 느낌이죠. 예. 그래서 이제 영국에 이제 전화해 보니까 영국에서 넌 보니까 내가 잠깐만 얼마인지 잠깐 볼게요. 삽삽삽 세본 다음에 내가 한 2,000개 있는데 그러니까 4,500이죠. 예. 벌써 넘었네. 그 이제 마지막 전화 확인 전화 하나만 더 해야 되겠습니까? 독일 전화했어요. 서독에 전화했더니 잠시만요 하더니만 1,800개 있어요. 느낌 어떠세요? 이거 사기쳤네. 사기쳤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3,500달러를 가져오면 제가 1온스, 100온스를 드리는 거잖아요. 예. 금을 드려야 돼요 그만큼에. 그렇죠. 근데 제가 금은 100온스 갖고 있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뿌려진 게 보니까 3,500달러가 아니라 35만 달러가 뿌려 있는 때로 거예요. 달려가야지. 때로 달려가서. 아니죠. 그러시면 안 되죠. 그러면 난리 그러면 안 나지. 되죠. 나 난리 나죠. 혼자 몰래 가야지. 야, 그렇죠. 잠깐 일로 와봐. 지금 이프로님이 프랑스예요, 프랑스. 예. 그래서 그런데 내 거만 좀 빨리 바꾸자. 아니,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프로님이 전화하는 거죠. 내가 이제 프랑스고 영국이시면 그래도 달러야. 이러시면서 이제 비행기표 끊는 거죠. 비행기표 끊는 거죠. 그지? 예. 잠깐 가서 잠깐 할 얘기가 좀 있어. 저 예. 여기. 우리 급하게 금이 좀 필요해가지고.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절대 얘기 안 하신 다음에 혼자 싹 넘어오신 거죠, 프랑스가. 그래서 드골 대통령 그때 딱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금 내놔. 딱 얘기하는 거. 지금 이제 여기서도 이제 말 잘해. 각색한 이거는 그냥 농담입니다. 네. 그럼 이제 미국이라고 가정하면 근데 왜 이렇게 금을 다 한꺼번에 찾으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그냥 급하게 기뉴에 써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이제 어리버리 이런 얘기하는 거죠. 제가 2,500달러 가져왔다. 근데 내가 2,500달러, 옆에도 2,500달러, 저 옆에도 2,500달러씩 갖고 있는데 전체 100원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럼 미국은 뭐라고 할까요? 맞죠. 미안해. 그게 이제 아니고 없던 일로 하자. 그거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뒤집어 엎는 거죠. 말이 없지.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빵. 그래서 이제 뭐 하냐면 근본위 화폐제를 철폐해야 하잖아요. 예. 근본이 못한다. 이제 달러를 그러니까 금으로 달러 찍는 걸 이제 못한다. 마음대로 찍을게. 네.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이제 양심이 있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딱 1년 정도 지났을 때는 근본위를 바로 폐지한 건 아니고 그럼 이렇게 합시다. 달러를 너무 많이 이왕 찍었으니까 이렇게 된 거. 달러 가치를 10%씩만 절하합시다라고 하는 게 스미소니안 체제라는 게 있었어요. 브레튼 우즈 다음에 중간 체제로 스미소니안이라고 해서 10% 정도만 절하시켰어요. 처음에는 예. 약간의 우리가 미안해. 예, 그런 예, 느낌이네. 10%씩만 절하합시다 이렇게 했는데 서로 까고 예, 있어. 예. 근데 문제는 이제 프랑스하고 영국이 어떤 생각한 거냐면 예. 10%로 안 될 것 같은 거죠. 지금 이게 100% 절하해도 답이 안 나오는데 10%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합시다 한 다음에 또 가서 찾으려고 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완전 변동환율제. 마음대로 찍기 해가지고 그 이제 우리는 킹스턴 체제라고 얘기를 하죠. 고등학교 때 시험 문제에 그래서 이게 브레튼 우즈 뭐 네, 스미소니안, 네, 네. 킹스턴 이런 게 막 시험 문제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때는 이해를 못했는데 이렇게 올라왔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도 그렇게 이제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70년대 초반에 아까 저 이프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달러 끝났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딱 끝난 다음에 그럼 뭘로 할래? 이 질문하니까 다 경쟁 상황이 없어. 멈춰 있는 거예요. 네, 대안이 아니, 없어. 아직 없다. 그럼 그때 그나마 근데 영국은 그때도 헤매고 있었고
그다음에 프랑스는 너무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엄격해 보이고 프랑스 경제도 별로 안 좋아 보이고. 예. 그럼 진짜 돈 잘 버는 국가가 무역 흑자 잘 내는 나라가 두 나라가 있었어요. 서독이랑 일본입니다. 근데 서독하고 일본 다 무역 흑자국이에요. 예. 돈이 빠져나가질 않아.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미국한테 군사적인 지원을 받고 있어요. 예. 그럼 이제 사실은 미국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러네. 거거든요. 말이 그래서 들어야 되겠네. 다들 얘기한 거죠. 달러는 안 돼. 미국은 안 돼. 근데 결국엔 그래도 달러밖에 없잖아요. 하면서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달러가 다시 이렇게 딱 정착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하나만 더 보죠. 뭐가 있냐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양적 완화 있잖아요. 예. 달러를 무한대로 뿌렸지 않습니까? 예. 그때 다들 뭐라고 했냐면 달러 가치 폭락한다고. 예. 달러 끝났다고.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잖아요. 예. 근데 이 화폐가 참 독특한 것 같아요. 화폐의 가치는 여러 가지로 측정할 수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트워크 외부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외부성은 영어로는 externality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많이 쓰면 쓸수록 화폐의 가치가 올라가요. 한번 해볼게요. 예. 어떤 거냐면 이제 여기 이제 한 100명이 있습니다. 예. 제가 퀴즈를 내요. 이 퀴즈를 맞추시면 제가 1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 이제 딱 퀴즈를 냈는데 이프로님이 저요 한 다음에 맞추셨어요. 예. 나오십시오 했더니 이프로님 막 너무 좋아서 막 뛰어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하는데 제가 이렇게 딱 이렇게 봉투에 들어있는 걸 딱 드려요. 이프로님 너무 기분 좋아서 받으실 거 아니에요? 예. 100만 원 대박 해서 딱 열었는데 문화상품권 100만 원. 기분 어때요? 문화상품권. 약간 짜증나지. 약간 그러니까 너 싫진 않은데 네. 이 느낌이잖아요. 예. 그럼 100만 원이라는 느낌은 잘 안 들죠. 예. 그렇죠. 마음속에 이미 가격이 딱 나오셨죠. 네. 이거 팔면은 어디 가서 팔면은 그쵸. 얼마? 실제 가격은 네. 얼마? 제가 이제 다시 각색. 예. 너무 싫어하셔가지고 시간을 과거로 돌려서 다시 나오십시오 해가지고 드렸는데 구두 상품권 100만 원. 짜증나지. 짜증나지. 그렇죠. 혹시 엘칸토 예. 세 번째 딱 불러 놓으셔가지고 딱 드리는데 딱 열어보니까 타이완 바트 100만 원. 태국 어디 여행 가서 쓰는 거지? 태국 여행 안 가는데 이 느낌이잖아요. 어. 딱 열었더니 원화 100만 원. 이거는 정상이잖아요. 근데 딱 그렇죠. 열었는데 100만 원어치 달러가 들어있어요. 그럼 기분이 어떻죠? 센스 있는데 이런 느낌 센스 있는데 이 느낌 들지 않아요? 네. 많이 쓸수록 좋아하죠. 왜냐하면 널리 쓰일 수 있고 어디서든 쓸 수 있으니까. 그게 통화의 힘이거든요. 그러면 예. 양적 완화를 해서 그 달러가 전 세계에 퍼져나가요. 근데 달러가 약세지 않습니까? 달러가 약세면 예. 금리도 낮고 달러가 약세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약세 통화로 대출을 받고 싶어져요. 왜냐하면 지금 이 통화가 약세로 갈 것 같은데 1달러에 지금 1,000원이에요. 예. 그럼 100달러 대출 받으면 10만 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10만 원을 써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달러 가치는 떨어져서 달러가 500원이 될 거예요. 네. 그럼 나중에 갚을 땐 조금만 500원에 100불이니까 조금만 5만 원만 갚아요. 갚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예. 약세 통화를 가지고 보통 대출을 받고 싶어 해요. 예. 그래서 그때 우리가 엔화 대출 막 받고 그랬죠. 예. 엔화가 그때 700원까지 빠졌거든요. 예. 그래서 약세 통화로 갖고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까 미국이 양적 완화를 하니까요. 전 세계가 달러 대출을 어마어마하게 늘려요. 그럼 달러 수요가 생겨버리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달러의 공급이 일어나니까 달러 가치가 무너질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달러의 공급이 전 세계의 달러 수요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은 그만큼 탄탄해지죠, 수요가. 그러니까 이게 더 많은 사람들이 달러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빌려간 달러를 당장 투자할 데는 없으니까 미국 주식을 사고 그렇죠. 그러는구나. 미국 자산도 사고 그러면 달러에 대한 수요가 탄탄하게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때 당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미국에서 달러를 마음껏 뿌리게 되면 예. 이거는 달러 망한다, 가치의 망한다. 폭락과 함께 거대한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부르게 될 것이다. 예. 이런 게 되게 컸어. 이 생각이 기본적으로 많이 깔려 있었어요. 저변에. 예. 2009년 10년에 막 양적 완화 4번 하고 막 그랬거든요. 예. 코로나 때까지. 5조 달러가 넘는 돈을 뿌려요. 그럼 와 이거는 달러 휴지 조각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웬걸? 전혀 그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더 달러에 흠뻑 취하게 만든 거죠. 아까 전에 젖어든다는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젠 젖어드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물독에 그 달러 독에 빠지는 거죠, 그냥. 그래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전 세계가요. 지금 달러 부채가 훨씬 많습니다. 하나만 더 가면 어렸을 때는 제가 그걸 이해를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뭘 알게 돼? 되게 간단한 원리인데 위기가 오는 원리가 있더라고요. 위기가 오는 이유는요. 호경기 직후에 보통 위기가 오거든요. 네. 너무 좋으면 네. 사람들이 멍청. 빚을 내서 투자를 해요. 예. 흥청망청이라는 말씀이 맞는데 예. 소비도 많이 하고. 근데 위기가 갑자기 찾아오잖아요. 예. 그 위기는 모두한테 동시에 닥칩니다. 그러게요. 저한테만 오는 게 아니라 이프로님한테만 오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동일한 크기로 동일하게 확 밀려 들어와요. 예. 근데 우리 모두가 빚이 있어요. 근데 그 빚이 달러 빚이면 그러면 달러 빚인데 지금 우리는 다 원화로 환전해 쓰고 있지 않습니까? 달러가 예, 약세가 될 예, 거라고 예, 생각했으니까. 예. 그럼 달러를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면 계속 미국에서 전화 오잖아요. 달러 갚으래. 헬로우 이러고 예, 전화 오면은 아 이렇게 되잖아요. 전화 받고 싶지 않고. 그러면은 대출을 갚아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달러를 동시에 사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그럼 또 달러가 한순간에 그러니까 모두한테 위기가 동시에 닥치고 모두가 달러를 동시에 사니까 달러 값이 또 올라가. 탁 뛰는 거죠. 어. 그래서 제가 차트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차트 하나 보시면 이게 달러 원 환율 장기 차트예요. 야, 한 번씩 확 뛰네. 이게 달러 스마일이라는 말도 쓰거든요. 네. 위기가 찾아오면 빚을 갚아야 되니까요. 달러 쪽으로 돈이 몰려요. 그래서 아까 혹시 저는 원달러 환율이 세 자리인 줄 알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2007년 10월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외환위기 때 2,000원 찍은 다음에 원웨이로 내려왔어요. 원웨이로 내려왔어요. 예, 청원믹 때까지 예, 이게 900원이었고요. 이게 예. 900원. 이때 엔화가 720원인가 그랬어요. 예. 오늘 870원인데도 엔화 싸다고 하거든요. 720원일 때 870원 받으면 엔화 미쳤다고 했어요, 저희가. 지금 900원이고 그때는 900원이었고요. 예. 이 차트를 보면은 더 내려갈 거라는 생각이 되게 강했죠. 그런데 달러가 딱 튀어가지고 이게 1,600원을 갔고 1,598원을 가거든요. 이런 게 이제 한 번씩 달러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겪고 나면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해보다 보면 기업에서 재무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대화 나눠보잖아요. 예. 그럼 달러에 대해 얘기할 때 달러가 약세로 가더라도요. 예. 말씀하시는 게 끝에 그게 있어요. 아, 근데 달러는 무섭다고. 이게 한 방에 있다고. 그래서 달러를 완전히 쥐우진 않아요. 일부는 달러를 갖고 있어요. 약세가 되더라도. 쟁여놓는 성향이 조금씩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외환위기, 금융위기, 그 다음에 재작년에 저 1,450원 갔던 거 예. 이런 거 한 서너 번 겪잖아요. 예. 그러면 무서워서 달러 조금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겪어본 사람과 안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이 겪어본 사람은 아, 그럼. 예 이게 경험을 통해서 배우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 한 번씩 겪을 때마다 달러의 하방이 올라와요. 2010년대를 기억해 보시면 미국은 제로 금리였어요. 네. 양적 안으로 무제한으로 퍼부었거든요. 네. 근데 2010년대에는요 원달러 환율이 세 자리로 내려가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랬었죠. 예, 2014년도 7월이었거든요. 이게 예. 이때 1000.07 때리고서 반대로 감아 올리더라고요. 전 이때 와 이제 세 자리다 이랬거든요. 안 오더라고요 이날이. 세 자리가 안 오더라고요. 그럼 보면 달러를 더 많이 찍었는데 어떻게 된 거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렇지. 예. 근데 약세가 되면 약세가 된 통화를 대출하는 수요는 사실은 달러 말고도 어느 나라나 있을 텐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니까 네. 더 몰리는 걸까요? 그렇죠. 이제 그게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통화를 빌릴 때 이렇게 말씀드려요. 신흥국이 보통 성장하는 기본 틀을 보면 예. 이 원시 통화라고 이제 원시 자본이라고 원시 자본이라는 말씀 너무 좀 이상하고 원래 갖고 있는 자본이 있어야 그걸 갖고 뭔가 기계 설비를 예, 가져와서 예, 그걸 예, 갖고 예. 공장을 돌려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서 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 원시 자본이 없는 거예요. 원래 그 자본이 없는 거예요. 시작할 때. 예. 원래 시작할 때 자본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차관을 데려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차관을 데려올 때 필리핀 페소화를 가져올 수는 없잖아요. 아, 그렇지. 그럼 일반적으로 선진국에서 그런 설비를 살 수 있는 돈이 필요한데 예. 그 설비를 살려면 당연히 달러가 있어야 달러라든지 되고. 엔화라든지 그 그거 선진국 빌려야지. 통화를 빌려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네. 아.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원재가 시작되는 거죠. 그 오리지널 신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달러 부채에 대한 시작이 되는 건데 달러 값이 더 빠질 것 같대요. 그럼 더 그리고 빌려야지. 그렇죠. 중국은 그리고 막 더 발전할 것 같고 베이징 올림픽 한다고 하고 난리 나고 그러면 와 이건 답이 없다. 이건 야 굴삭기 돌려야겠네. 그럼 굴삭기 만드는 거 하려면 설비 더 가져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또 달러 그럼 달러 빚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럼 우리 모두가 달러 빚을 있는 대로 쟁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달러가 500원까지 갈 거라고. 달러는 약세 콜 위안화의 시대 이거잖아요. 지금 우리 그걸로 대동단결했지 않습니까? 근데 예. 분위기가 반대로 돌아요. 그럼 우리 모두한테 동일하게 닥쳐와요. 그럼 갑자기 이프로님 전화 안 받아. 근데 갑자기 제 동네 애가 그런 거죠. 이프로님 저기 뭐야 달러 슈퍼마켓에서 뵀다고. 네. 그럼 일원한다면 저희도 뛰어갈 거 아닙니까? 달러 사러.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이런 스마일을 확 만들어 달러를 팍팍 튀게 만드는 거죠. 이런 그림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게 여기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원한 승자인데요. 그러면 이 구도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기 이 지금 이제 얘기가 좀 중간에 샜는데 예. 그래서 첫 번째는요. 달러의 패권이라는 거는 결국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페트로달러 결국엔 원유를 갖다 달러로 결제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으면서 네. 공고화 시켜 놓은 게 1번. 1번. 그 두 번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리핀의 딜레마가 있고 그게 대안을 만들 수 없다라는 게 2번. 2번. 그리고 이제 3번이 하나 더 있어요. 아, 또 있어요. 또 있어요. 3번은 이렇게 좀 예.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예.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개인 세일을 놔요. 어. 개인 세일을 놓는다는 게 네. 기축 통화가 되려고 하면 회방을 놔요. 아, 미국이 어딜 넘봐. 그런 게 있죠.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펙 산유국들이 예. 70년대에 오페크를 만들어 가지고 어. 그 오펙의 시스템으로 석유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들이 패권을 갖다 장악하려고 했을 때 예. 이제 미국이 손을 봐주죠. 그때 등장한 사람이 이제 볼커잖아요. 예. 미국 금리를 20%까지 들어올리니까 하늘에 떠 있던 유가가 밑에 수요가 싹 사라지면서 뚝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중동 국가들이 송두리째 흔들린 줄 알았더니 소련이 푹 쓰러져 버리죠. 예, 그게 이제 우리가 기억하시는 87년도에 페레스트로이카 그런 게 나온 이유가 예. 유가가 저기 40불대까지 올라갔던 유가가요. 10불까지 빠진 게 85년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정리해 버렸죠. 그 다음에 이제 도전한 게 엔화잖아요. 예. 뭐 엔화는 이제 엔화는 플라자 그냥 합의로 한번 불러다가 예. 그냥 바로 그렇죠. 그냥, 한번 어. 그래서 일본은 30년 두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저기 미국 뭐냐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도전했던 게 위안화잖아요. 예. 중국. 위안 한번 저기 어. 지금 저 15년도 16년도에 한번 예. 1대1로 나온 거 한번 손 보셨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유로화가 달러의 대항마로서 등장했지 않습니까? 예. 혹시 저기 유럽 재정위기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탈리아 망한다, 스페인 망한다, 그래. 어. 유로 피그스 시스템 모양이야. 무너진다. 비그스. 어.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물어보는 거죠. 아, 그래도 대안을 찾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금 가격 같은 경우도 호되게 맞았거든요. 금도. 어디 금으로 대처하려고 그렇죠. 그래? 근데 왜냐하면 이제 금으로 그럼 근본위로 돌아갑시다라고 하면 그 원시 시대로 돌아가자는 얘기인 게 이게 왜냐하면 경제의 성장 사이즈가 이만큼씩 성장을 하는데 예. 금으로 그럼 대처할 통화가 수 없지. 그만큼을 따라가 줘야 되잖아요. 예. 예. 근데 금을 그만큼 생산할 수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다이다이로 매칭을 시킵니까? 그렇지. 예. 그러면은 금 같은 경우로 돌아가는 것도 불가능하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다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럼 뭘로 쓰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달러에 흠뻑 젖어 계시는데 그러지 않나요? 달러를 받았을 때는 미소가 지어지지 않습니까? 그 미소가 사라져야 되거든요. 뭐 이런 걸 줬어 불편하게. 예, 돼야 되는데. 고마워. 예, 그렇죠. 그래야 되는데. 센스 있네요.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기특하신 생각을 하시지 뭐 이런 생각 들잖아요. 예. 그러면 정리해 보면 예. 보통은 미국 아닌 나라는 재정 적자를 일으키면서 돈을 자꾸 찍어서 쓰면 브라질이나 터키나 이런 나라들처럼 인플레가 나고 그 나라 통화가 가치가 떨어지고 난리가 난다. 네. 그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똑같이 돈을 찍어서 풀어도 이걸로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이 돈으로 투자도 하고 그렇지. 이 돈으로 빌려가기도 하고 빌려주기도 하고 심지어는 석유 사러 가면 이거 환전해 오라고 하네. 그것도 필요하고 하다 보니 많이 찍어서 많이 풀면 니네는 망해라고 하는 그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유일한 유일한 나라. 국가다. 그런 뜻입니까? 유일하다기보다는요. 그게 현재까지는- 굉장히 그렇죠. 이제 현재까지는 그렇다. 뭐 현재까지로서는 그 시스템 자체가 그래서 뭐 저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공감합니다. 근데 요 말에 예. 지금 설명이 맞으면 못 바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달러의 패권이라는 건 그래. 대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회사의 회장님은 왜 구내식당에서 밥 먹고 설거지 안 합니까? 유일하게 회장님은 설거지 안 하고 계시네요. 하십시오라고 하면 야 쟤 잘라. 그렇지. 또 누가 할 말 있나? 그러면 이제 할 말 없잖아. 그러니까 새로운 대안으로 막 구성해. 그럼 쟤 잘라. 그러니까 지금 죽어버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 달러가 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달러가 약세가 되면 달러의 수요가 늘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러가 약세가 되면 원자재를 살 때 더 많은 달러를 가져야 되고 예. 두 번째는 달러가 약세가 되면 브라보 하면서 달러 대출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코로나 때 달러 어마어마하게 풀었잖아요. 예. 글로벌 달러 부채가 폭증을 했어요. 그리고 더 많은 국가들이 달러를 쓰게 됩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달러의 외부성. 예. 많은 사람이 저는 쓰면 좋아요, 쓸수록 좋아요. 밸류가 올라간다고. 좋아해. 그게 통화가 갖고 있는 참 독특한 특징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참 오묘한 그걸 이제 그 화폐의 특성이라는 거를 예.
아마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그분들하고 인터뷰해 본 적도 없지만 그 천재들이 아마 이해를 하고 근데 원래 있었던 그런 거겠죠. 거였고 미국 이전에는 영국 돈 파운드가 그런 지위였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얘도 망했잖아요. 네. 그럼 이 망한 과정을 슬로우 비디오로 다시 한번 보면 네, 어떻게 하면 미국이 망하는지도 알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전쟁 같은 걸 해서 되게 섭지를 엄청 뭐 해야지. 미국과 중국이 예. 전쟁을 해서 둘 다 거의 쓰러지는 네. 그런 그렇지. 일이 벌어지면 그 섭지를 하면 그때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예, 예를 들어서 어. 중국이 결국에는 생산성의 싸움이거든요. 예. 기술력이 좋아지면 서스테이너블 그러니까 결국 지속 가능한 성장을 누가 더 세게 할 수 있냐의 문제인데 미국을 넘는 압도적인 기술 성장을 해요. 예. 그러면은 이 중국이 한번 왜냐면 안에서 끝도 없이 그 기술력으로 예. 계속해서 그 강력한 생산성으로 성장률을 만들어내니까 예. 빚을 내 가지고 소비를 계속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해외로 돈을 내보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위안화의 패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 어마어마한 새로운 기술 무슨 기술 하나 얘기해 볼까요? 뭐 제가 뭐 이렇게 착 하면 고래가 막 튀어다니고 뭐 이제 예. 그런 기술을 만들었다고 해볼게요. 예. 제가 예. 말도 안 되지만 이거는 위안화로밖에 못 사.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혹시 미중 기술 분쟁이라고 네. 네. 중국이 그렇죠. 시진핑 체제 하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대1로로 땅 파고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예. 그때 나왔던 게 뭐냐면 제조 2025라는 게 있었어요. 예. 이 단어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예. 계실 거예요. 제조 2025가 뭐냐면 2025년까지 AI도 거기에 들어가고요. AI부터 시작해서 반도체도 그렇고 첨단 기술 있잖아요. 예.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첨단 기술에 있어서의 헤게모니를 확보하는 그 프로젝트였거든요. 예. 미국이 지금 기술 분쟁으로 포위시켜 버렸잖아요. 그래서 뭐 SMIC 포위한다, 뭐 샤오미 흔든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중국이 그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더욱 재밌는 거는 미국은 자기들이 어떻게 커왔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헤게모니를 뺏기는 순간 우리는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 이제 이런 걸 두려워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예. 요거는 아마 이제 조금 이제 그 처음 들으시는 얘기실 수도 있는데 미국 금리가 지금 5.5%예요. 너무 높아. 높죠. 네. 다른 나라보다 금리가 높죠. 다른 선진국보다. 그죠? 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코로나 때 어.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마이너스 금리로 내려갔거든요. 예. 미국은 마이너스 금리를 안 만들었어요. 0까지만 갔죠. 0까지만. 예, 트럼프가 예.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마이너스 금리를 왜 안 만드냐고 2020년 초에 예. 코로나 한창일 때 예. 마이너스 금리를 왜 안 만드냐고 그게 기사에 나와요. 예. 생난리를 부렸거든요. 어. 근데 그 2주 후부터는 그 얘기를 더 이상 안 하더라고요. 어. 아마 누가 얘기했겠죠. 카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얘기했겠죠. 왜냐하면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확보해 놓으려면 금리가 높아야 돼요. 조금이라도 줘야죠. 그리고 다른 나라보단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그래야 돈이 달러가 쓰죠. 달러를. 그렇죠. 어. 달러에 대한 이해관계를 갖다 공고화시켜 주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요 함부로 금리를 안 낮춰요. 그리고 이제 저기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중국 얘기하기엔 좀 시간이 예, 좀 예. 짧아서 그냥 아주 간단하게만 중국 좀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중국이 위안화의 절상을 만들면서 성장을 하고 싶어요. 내수 성장을 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첫 번째는요. 자본의 유출입이 가능해야 돼요. 그래야 돈이 나가든지 들어오든지 할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자본시장을 개방해야 되거든요. 근데 자본시장을 개방한다는 건요. 문을 열잖아요. 들어올 수도 있지만 나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14년도 15년도 하면 뒤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는 게 무서워요. 그럼 언제 열어야 되냐면 상식적으로 미국의 금리가 올라갈 때 내려야겠습니까? 내려올 때 열어야겠습니까? 내려갈 때 그렇죠. 여태까지 높았잖아요. 그럼 내려가. 못 열죠. 어. 그럼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어. 열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중국이. 네. 어. 그러면 이거 우리가 그러니까 일단 문을 여는 것도 바보가 아닌 이상에 예. 미국 금리가 높으면 여는 순간 확 빨려 나갈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주 공간인데 사실 그렇죠. 그럼 여기서는 열면 안 되죠. 그럼 열었을 때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그래서 좀 안정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열잖아요. 예. 그럼 언제 자본이 유입이 될 수 있냐면 자 미국의 성장이 압도적으로 강합니다. 예. 그럼 여는 순간 다 빨려 나가겠죠. 그렇죠. 미국 금리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다 빨려 나가겠죠. 네. 언제 열 수 있냐면 미국의 성장이 둔화가 되고 미국의 금리가 금리가 내려오잖아요. 아, 미국 힘이 약해질 때. 그렇죠. 달러가 그래야만이. 약해지고 있을 때 어. 그때 열면 아무래도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예. 그럼 우리가 만약에 중국이면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요? 예, 그런 생각 정도로 이제 우리가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이제 또 지금 회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어느 정도부터 어떤 움직임이 나타날지는 모르지만 이럴 때일수록 이제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에 관련된 뉴스들 이런 것들도 한번 좀 눈여겨 보면 또 통화의 패권의 이동 이런 것들 기축 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내 돈을 열어야 되니까 그렇죠. 위안화가 얼마나 밖으로 열리는지를 보자. 예, 뭐 슬슬 열어 젖힐 수 있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주목을 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전부 다 생각하는 건 트럼프 되면 어떻게 해요?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예. 미국이 언제 금리 내려요? 이제 이런 게 거의 다 핵심이잖아요. 예. 그리고 달러는 계속 강해요. 이제 이런 게 핵심이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오히려 그 기저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변화를 못 느낄 수가 있거든요. 달러 강세 시대에는 안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예. 근데 그게 달러 약세 시대에 보일 때가 생기거든요. 음흠. 그럼 그 달러 약세 시대라는 게 그게 언제 찾아올지 모르지만 그럼 그럴 때는 또 신흥국을 중국부터 시작해서 신흥국들은 과연 어떤 움직임을 보이게 될까? 아마 지금까지 지난 몇 년간 보인 거가 조금은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관점에서 저도 기사를 좀 계속해서 좀 뉴스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달러가 강한 게 좋겠죠. 달러가 강하면 그러니까 금리를 너무 높으면 뭔가 모든 중앙은행 그렇다면서요. 그러니까 너무 높아도 문제지만 너무 낮아도 문제고. 그래서 지금은 야, 이렇게 너무 높게 해서 계속 유지하다가 뭔가 망가지면 이게 내가 뒤집어 써야 되는데 네. 요거는 언젠가 좀 낮추긴 낮춰야 돼라고 고민할 텐데 22년도 10월 달에 원달러 환율이 1,445원을 갔을 때요. 그때 G20 미팅이 있었어요. 예. 그때 이제 하는 이창용 총재께서도 거기 참석을 하셨는데 네. 이창용 총재 코멘트에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실려 있어요. 거기서 이제 나온 것 중에 굉장히 큰 힌트가 하나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미국도 달러가 이렇게 강해지는 게 미국 경제에 좋지 않다는 걸 공감한다. 이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강달러라는 게 좋을 때도 있지만 예. 강달러가 강달러가 너무 심화돼서 다 죽이게 되잖아요. 그럼 강달러가 의미가 없어질 수 있어요. 너무 강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른 국제 경제 질서를 뒤집어 엎을 정도로 강해지게 되면 왜냐하면 그러면 신흥국도 다 파산하거든요. 그렇지. 그럼 파산하는 신흥국 살리려면 IMF 또 털어가지고 돈 빌려주라고 해야 되거든요. 네. 예, 그럼 이건 미국한테도 좋은 일이 아니죠. 딱 애들을 살려줄 정도는 돼야 되는구나. 저는 그냥 제가 만약에 미국이면 예. 이 정도일 것 같아요. 달러를 우습게 보지 못할 정도의 레벨. 정도의 레벨. 그렇죠. 아. 근데 이제 그거는 그럼 계속 강하다, 계속 약하다가 아니라 약해지더라도 우습게 보지 못하는 레벨. 그러려면 수시로 한 번씩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보여주는 것도 좋겠죠. 줬다 뺐다. 그래. 이렇게 해야 되겠네. 양털깎기라고도 아, 그렇죠. 하고. 양털깎기. 그게 이렇게 이제 하겠네. 저기 그래서 이제 국제금융시장의 양털깎기라는 게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지만 예. 예, 뭐냐면 하나의 담론처럼 돌아다녀요. 와. 가십거리처럼. 근데 저도 처음에 이제 그 얘기를 접했을 때 무슨 소리야 이랬는데 네. 또 이제 그걸 만약에 그래서 이제 음모론이라는 것도 존재하는 거고 예. 그런 건데 뭐냐면 이렇게 만들어 갈 거야 하면서 그렇게 하나하나 스토리를 그려가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제 흘러가는 과정 속에서 자국의 이해를 대변하면서 이쪽으로 끌어당기는 과정에서 그런 흐름들이 좀 더 강화되는 것들 예, 그런 건 충분히 개연성 있는 얘기가 아닌가 예, 파서블한 스토리 아니냐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미국 달러가 그 추락하기 위해서 갖춰야 할 조건 중에는 미국의 재정 적자나 무역 적자가 네, 큰 변수는 수준은 아니네요. 아니네요. 큰 변수는 이게- 아닌 것처럼 네, 그러니까 보이네요. 우리가 추락한다라는 얘기가 어. 완전히 헤게모니가 바뀌어서 다른 기축통화가 뭐 그런 생겨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예. 그럼 대안까지 찾아야 되니까 그거는 안 답이 되고. 없는 거고요. 음. 달러에 대한 신뢰가 한 번 정도 흔들린다? 이런 거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안 없이 달러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도 있어요. 흔들릴 수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만약에 이제 달러 그래서 가치가 너무 떨어지거나 일시적으로 다른 통화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갈 때는 생길 수 있죠. 그게 일종의 대안인데. 근데 그게 항구적으로 이어질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 그러면 항구적으로 이어지려면 그 나라는 계속해서 무역 적자가 나야 돼요. 그리고 그럼 거대한 또안 돼. 부를 갖고 있어야 되고 아. 그리고 기술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럼 이제 딱히 떠오르신 게 유로화가 예. 지금 유럽과 미국의 경제력 차이가 2010년 이후에 크게 벌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제 유로화는 좀 쉽지 않다 생각하면 그럼 엔화? 지금 이제 엔화 너무 약하다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스위스 프랑? 안 되죠. 근데 정직한 통화라고는 생각은 되지만 하나 너무 뭐. 규모가 작잖아요. 예. 스웨디시 크로넷 너무 규모가 작잖아요. 예. 캐나다 뭐 기름밥이고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중국 위안화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고 예. 물론 중국도 칼을 갈고 있겠죠.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국도 그 안에서 그래서 다시 도광량이 아니냐라고 하는 게 이제 칼을 갈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보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달러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냐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대안까지 나오면서 패권이 바뀌느냐 그러려면 무언가 쌈박한 대안이 하나 나와줘야 되는데 그 대안이 만들어지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네. 그 대안이 만들어질 때 각종 개인세이가 등장할 것이다. 이제 이런 정도의 얘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비트코인이 대안이 되려나? 그래서 저는 요즘 비트코인에 대해서 네. 좋은 방향의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하는 시나리오 중에 하고 솔깃했던 게 뭐냐면 야 미국이 저 자기네 돈 가치를 스스로 유지하기는 어려울 거야. 계속 아니 무역 적자, 재정 적자 저 네. 어떻게 하겠니? 달러에 대한 불신이 계속 나올 거야. 그럼 미국은 그 불신을 없애야 되는데 뭘 갖고 와서 없애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금의 보유량을 다시 늘려서 달러의 가치를 유지하는 방안 쉽지 않고 어렵지 말이 안 되지. 그러면 코인을 가지려고 할 거야.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가격을 유지하면서 가치가 있다고 다들 보편적으로 생각되면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인 미국이 발행하는 화폐는 가치 있는 거지 라고 우길 수 있지 않을까? 아니, 근데 이제 제가 코인은 잘 모르지만 설득이 잘 안 되네. 만약에 그 로직이라면 비트코인을 이제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미국이 예.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하려고 한다. 그럼 미국이 산다는 얘기잖아요. 코인을. 그럼 제가 만약 코인 갖고 있는 사람이면 팔까요? 안 팔까요? 미국이 살 거라면. 미래에. 그래서 미국의 계획은 예. 전 세계의 코인 거래소를 예. 미국에 미국에만- 있는 코인베이스든 뭐든 여기로 통합하면 니들의 소유권이야. 어차피 러시아 달러 통장에 러시아라고 써주긴 했지만 유서식 자식아 갖고 와 이 자식아 하면 우리 거 되듯이 마음껏 거래해. 그 대신 미국 거래소에서 해라고 하면 전 세계 코인이 다 미국에 모이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음모가 진행 중이니 빨리 코인 사. 라고 하는 야 그렇듯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제가 이제 코인은 뭐 잘 몰라서 그 시스템 자체를 잘 이해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그냥 저는 화폐가 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화폐에는요 가치가 안정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제- 급등락하면 예.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아니 높든 낮든 간에. 3% 인플레이션 이렇게 무서운 거지 않습니까? 예. 연간 3% 바뀌는 게 무서운 거거든요. 화폐 가치가. 근데 연간 3배 오르고 3배 빠지고 이러면 3분의 1 통화 나고 이러면 이상하다. 야, 그러면 이제 거래 안 하죠. 그 통화로.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코인들이 투자 에셋으로서의 영향, 자산으로서의 의미가 있느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거를 증명해 가고 뭐 있을 있는 수 있지 과정인데 화폐가 될 수 있느냐? 그러면은 화폐 가치 그러면 코인의 가치가 안정이 돼야 되는데 코인의 가치가 안정이 되면 투자하고 싶은 사람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예, 저는 조금 그거는 그래서 코인이 오른다고 생각해서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은 조금 화폐로서 의미를 찾는 건 좀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이 오 팀장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달러가 매우 모순적인 존재인데 모순적인 존재라서 무섭네. 그렇지. 이건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거네. 이거. 그렇지. 다른 사람은 모순이 생기면 그냥 죽어버리는데 얘는 모순을 극복하고 그 상태로 살아남은 그렇지. 상태니까 이거 어떻게 하냐고. 근데 이제 이거. 그렇게 해서 살아남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으니까 더욱더 강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참 독특한 시스템,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고안했지라는, 그러니까 저도 보면 볼수록 놀래요. 어마어마하구나. 본인들도 모르지 않았을까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겠죠. 하다 보니까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 이런 것도 되네.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길게 보면은 유럽하고 미국을 갈른 가장 큰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뭐가 있냐면 2011년도가 되게 큰 차이를 만들어요. 예. 2010년도 11년도에 미국은 2차 양적 완화, 3차 양적 완화를 했고요. 돈을 풀었고 유럽은 긴축을 했어요. 화폐 가치 안정을 위해서. 유럽은 이렇게 됐고요. 미국은 저렇게 날아다녀요. 예. 그래서 다들 뭐라고 하냐면 긴축이라는 건 가장 위험한 생각이라고. 함부로 할 거 아니야. 함부로 할 거 큰일 난다고. 특히 경쟁하는 상황. 그렇죠. 그냥 돈 푸는 게 답이지 저렇게 긴축하면 유럽장 난다고. 그렇게 그 교훈이에요 하나에. 그런데 예.
미국이니까 이렇게 돈 풀고 즉 넘버 그렇죠. 그 원에게만 얘기하는 허락된 거죠. 거지. 그렇죠. 우리 그것도 위험한 않을까면 어린이는 따라하지 마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미국만 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야. 유럽도 따라하면 안 되는 거 분기를 아닌가? 만들 때 어. 그러니까 무언가 이렇게 큰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 때 예. 이쪽은 약물을 복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어떡하니. 약물을. 그렇지. 예. 그러면 이제 게임이 안 돼. 그러니까 애초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인 거잖아요. 식물도 그렇다는 거예요. 좁은 화분에 2개를 심으면 서로 햇빛을 먼저 보려고 미친 듯이 급속 성장을 한대. 근데 먼저 쓴 놈이 에너지를 다 먹는 거야. 얘네는 힘만 쓰고 그럼, 그것도 못 받고 그럼. 그냥 죽어버리는 거야 그냥 바로. 그렇지. 포카판에서는 2등이 돈을 제일 많이 잃지. 네. 그래서 그냥 레이스를 하면 일단 이겨야 되고 이긴 놈이 그냥 다 먹는다. 그렇습니다. 아 정말 미국 달러는 그냥 그래서 이 미국 달러가 세계를 지배하는 이유를 그 함수를 제대로 알면 예. 아 코인 따위는 필요 없겠구나. 아 나 괜히 또 필요한 줄 알았네. 라는 생각도 하게 되니까 이 얼마나 인사이트를 얻는 겁니까. 그 일본은 돈을 예. 많이 풀어서 예. 그 일본 국채의 대부분을 일본 중앙은행이 갖고 있다면서요. 네. 그 말은 그냥 일본 정부가 일본 국채 갖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고 돈 찍어서 쓴 거랑 마찬가지고 네. 네. 물리적으로 어느 날 일본 은행이 일본 정부에 대해서 너의 부채를 탕감한다 네. 라고 발표하면 예. 그냥 일본의 국가 부채 부채가 비율은 없어지는 확 거야? 깔끔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예. 그냥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 고민 걱정하지 말고 아 어. 그러니까 저기 그 그렇게 지금 서로 말씀해 주신 게 네. 일본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없을 거고요. 그러니까 아직 많지 않으니까. 그렇죠. 이제 예를 들어 그 신흥국이 그렇게 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화폐의 신뢰의 문제가 생겨나요. 혼나지. 그러니까 이제 룰을 깨는 놈이지. 그럼 되지 않냐? 되죠. 근데 그러면 이제 자기가 화폐 자국이 발행해가지고 자기가 혼자 쓰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외채가 있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무역을 하는 국가거나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국의 어떤 기반이 없어서 해외에 있는 걸 사와야 되잖아요. 그런 걸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그 나라 통화의 밸류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신흥국들 중에서 고짓을 많이 하는 국가들이 많아요. 옛날에도 보면. 그러면 끊임없이 뭘 겪냐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고 그래서 자국 통화를 평가절하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나라 사람들도 그 나라 통화를 안 원하고 안 믿는 거죠. 금이라든지 달러를 보유하려고 그래요. 괜찮습니다. 이번에 화폐 확실히 내가 안정하게 한 다음에 다음날 통화 절하해버리고 카자흐스탄 이런 데는 50%씩 절하해버리거든요. 탱겔화 이런 것들. 그것도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나 하려면 하는 짓이지 그 이하는 따라하지 마라. 일본도 그러니까 이제 일본은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굳이 그걸 할 이유를 못 느낄 것 같아요. 누가 그 내놓으라고 쳐들어오는 채권자 이게 그렇죠. 아니니까. 예. 굳이 그냥 유지해도 탕감, 아무 단책, 문제가 없잖아요. 예. 탕감한 것 셈 치면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유지가 돼도 뭐 좋을 것 같은데. 다들 알고 있는 거죠. 뭐 저거는 다 저기 정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해야 하는 거죠. 정 안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기 이프로님이 어마어마한 빚을 갖고 있어요. 네. 1조. 근데 야 큰일 났네 해서 딱 열어보니까 아버님이에요. 그러면 근데 갑자기 이프로님 굳이 탕감할 이유가 있나요? 뭐 굳이? 나도 예. 사실 걱정은 좀 되기는. 예, 그렇죠 뭐. 술 한잔 해. 뭐, 그렇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래서 굳이 이제 탕감 안 예, 해. 아니, 말씀하시는 근데 그게 오해를 살 수도 있고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냥 갖고 있는구나. 일본에서도 움직이고 싶지 않을 거예요. 예. 그 이제 말씀해 주신 게 포인트인데 특정 국가의 부채가 네. 국내 채권자로 구성이 됐을 때하고 해외 채권자로 구성이 됐을 때는 완전 정말 많이 느낌이 달라요. 다르네. 해외 채권자로 구성이 됐을 때는 외환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신흥국이 그런 걸 많이 겪게 되는 거죠. 그리고 외환위기는 기본적으로 달러로 커버가 되거든요. 근데 달러를 찍어서 메울 수 있다면 그건 또 그들의 그럼 얘기가 또 그렇게 달라질 거기는- 수가 거기는 있죠. 찍으면 되니까. 예. 야. 예. 아니 뭘 해도 되는구나 그냥. 그러면 전액이 국내 채권자로 구성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가계 부채는 걱정할 거 하나도 없겠습니다. 누가 탕감을 해줘야 되는데 짝짝짝짝짝. 그러니까 이게 저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나라 화폐가 약간 극단적이에요. 이제 기축 통화냐의 문제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예. 그 얘기는 이제 양적 하나도 하면 되지 않냐 이제 이런 얘기들도 가능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 신흥국들이 물론 이제 지금의 우리나라하고는 위상이 비교도 안 되지만 그런 국가들이 이제 함부로 그렇게 했다가는
그 나라 통화의 가치가 크게 무너지는 경험들을 해왔었던 적이 많거든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만약에 그렇게 했었을 때, 만약에 그렇게 했었을 때는 리스크를 크게 짊어질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하나 말씀을 드리면 가계 부채가 많더라도요. 대외 문제가 안정이 돼 있으면 우리나라 가계 부채의 리스크를 집중을 하면서 금리를 낮게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대외 문제가 커지면 낮은 금리도 안 되죠. 그렇죠. 금리를 높여야 달러 되잖아요. 빠져나가요. 다른 나라에 맞춰서 금리를 올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외환 보유고도 많고 구조적으로 흑자가 나잖아요. 이럴 때는 미국이 5.5를 찍어도 우리가 자신 있게 3.5 찍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흑자도 안 나고 외환 보유고도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는 금리를 따라 올려야 되거든요. 다른 나라에 맞춰서, 미국에 맞춰서. 그러면은 가계부채의 리스크가 훨씬 더 커질 수가 있죠. 그럼 우리나라 집값은 지금 삼성전자가 바치고 있는 거네요. 달러 많이 벌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달러를 많이, 그러니까 실제 그런 대부분의 신흥국들도 달러를 벌려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달러를 많이 벌었을 때 주는 그 안정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해요. 예, 우리나라 채권이 국채가 글로벌 시장에서 귀하신 몸이에요. 그렇다대요. 예, 왜냐하면 유럽 재정 위기 이후에 괜찮은 국가가 없어요. 선진국 중에. 아, 돈 굴릴 데가 없구나. 옛날에는 그리스 국채가 엄청 좋은 국채였는데 그리스 국채하면 요즘 느낌이 좀 그러시지 않아요? 네, 지금 많이 네, 괜찮아졌지만.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나라 국채가 되게 위상이 높아졌거든요. 채권자는 주식 투자자하고 달라요. 주식 투자자는 그 나라가 얼마나 성장하는지가 중요하거든요. 네. 채권 투자자는 안전하게. 내 이자 제대로 안 내고 안 망하면 돼요. 우리나라는 재정 적자 비율도 다른 나라에 비해 안정적이고요. 무역 흑자가 구조적으로 나요. 예. 외환 보유고가 세계 9위입니다. 그러면은 안 망하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월급 꼬박꼬박 받아요. 그리고 회사도 안전하대요. 그리고 쌓아놓은 돈도 좀 있대요. 거기에 물어보는 거예요. 대박 날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얘 망할까? 물어보는 거예요. 얘를 세입자로 받아도 되겠어? 콜. 근데 이제 얘하고 같이 동반 투자 그거는 다른 얘기죠. 그렇지. 우리나라 국채는 글로벌리 안전자산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다른 나라가 흔들릴 때 막 글로벌 리스크가 생길 땐 다른 나라 국채 막 팔고 나가잖아요. 신흥국 국채. 예. 우리나라는 국채를 사서 들어와요. 그럼 원화를 사서 들어오는 힘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거는 주식에서 빠져나가더라도 채권에서 들어오니까 외환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큰 동력이 됩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예. 하나만 딱 궁금해. 시간이 네, 많이 네. 됐습니다만 미국이 금리를 내리더라도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약간 나 달러에 약간 지위는 있어야 돼. 그리고 상대적으로 우리가 금리가 좀 높은 게 괜찮아. 왜냐하면 또 강달러가 되면 사실은 물가도 좀 싸지는 효과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금리를 내려도 상대적으로 여전히 미국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려고 할까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 어디가 금리를 미국의 입장에서 아, 금리를 예. 만약 내린다고 하더라도 네네. 미국이 막 우린 이제 인플레이션 많이 극복했으니까 그냥 팍팍 내려 미국은 아, 강달러를 원하느냐, 네, 네. 약달러를 원하느냐. 그런 겁니다. 예. 그런 거죠? 네. 네. 일단 트럼프 입장에서는 약달러를 원하게 될 것 같아요. 일단 트럼프가 아니라 누가 되더라도 일단은 약달러를 원할 게 무역 적자가 너무 심해지면 미국은 룰을 바꿔요. 왜냐하면 여기서 긴축을 가져가는 게 부담스럽거든요. 예. 미국은 한 번도 긴축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다른 나라한테 물건을 팔아서 극복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한테 팔았고 중국한테 이렇게 이제 막 밀어내거든요. 예. 그래서 달러의 약세를 좀 원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금리를 조금 낮춰주는 걸 원할 겁니다. 지금보다는 예. 약세로. 근데 이런 생각은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금리가 내려가고 달러가 조금 약세로 간다. 그럼 옛날처럼 달러를 사람들이 우습게 볼까? 지금 한 몇 번 강달러로 킹달러로 몇 번 뒤어봤잖아요. 그럼 외환위기 뒤어봤죠. 금융위기 뒤어봤죠. 킹달러로 뒤어봤죠. 그럼 달러를 우습게 볼까요? 그렇지. 어떤 존재인지 알고 있잖아요. 점점 많이 안 떨어졌네. 그러니까 예 그렇죠 이제 지금 그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네. 사람은 그러니까 시장이 똑같거든요. 사람이 만드는 게 시장이지 않습니까? 예. 경험을 통해 배우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경험일 거고 지금 우리가 달러에 대해서 느끼는 것도 경험이겠죠. 미국의 입장에서는 다소 약달러로 만드는
환경을 만들더라도 실제로 막 떨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달러 가치가 무너지지 않는 한도 내에서의 약달러라고 한다면 예. 미국은 무역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만들 수 있죠. 미국이든 영국이든 그 어떤 나라든 자국 화폐는 약간 약한 거를 선호한다. 아, 그렇죠. 그러나 계속 줄기차게 약하면 자식들이 미국을 아주 그냥 뭐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나라를 보니까 가끔씩은 한따까리를 해줘야 된다. 네. 그런데 한따까리 네. 한지 1, 2년밖에 안 됐으니까 마음 놓고 약세로 가도 관계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제 한따까리 할 때 달러가 확 강해지면은 전 세계가 달러 빚이 많으니까 다 죽어나가잖아요. 네. 그럼 미국으로만 돈이 몰리니까 미국은 활활 불타지 않습니까? 그럼 미국의 성장이 더 세면 더 빨려 들어와요. 야. 그럼 미국의 힘이 독보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럼 다 한번 다 쓰러뜨린 거죠. 이쪽이 갑자기 강해졌다가 미국이 쫄고 그러다가 갑자기 다 눌리고 혼자 올라오고. 나 미국인 할랜다. 지금이라도 이민 갈랜다. 네, 들어보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구조적으로 미국은 이길 수가 구조적으로 없어. 이건 미국인이 돼야 되는 거지 한국에서 뭐 어떻게 해서 될 일은 아니네. 아니 뭐 저한테 말씀하시는 건 얘기는 아닌 것 이걸 같고요. 어떻게 이기냐고 그러니까, 이거를 대체. 불가능하다, 오늘은 이거. 제가 뭐 환율 전망 이런 거 뭐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이런 거지만 이제 예. 달러 패권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된 거고 이게 어떻게 만들어져 왔고 그리고 지금 어떻게 워킹을 하고 있으며 이게 대안이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그 로직들을 한번 좀 이렇게 좀 심층적으로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안 그래도 미국몽이 있었는데. 야, 왜 미국에서 왜 왔어? 굳이 거기서 눌러 앉았어야지. 혹시 도넛 장사를 했었어야 되는데. 와, 듣다 보니 여기는 나라도 아니네. 알겠습니다. 야, 잘 들었습니다. 네. 달러. 야, 진짜 어마어마한 걸 만들어냈네요. 네. 미국은 달러라는 진짜 최고의 발명품. 강남 아파트 값은 삼성전자, 현대차가 지키고 있다. 그게 제 기억에 남으셨습니까? 누가 아파트의 미래를 묻거든 삼성전자를 보라. 눈을 들어 무역 수지 통계를 보게 하라. 알겠습니다. 네. 네, 신한은행의 오건영 팀장님, 잘 들었습니다. 아주 재밌게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들었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